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양 구로의 김승유리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 역사에서 아주 역대급 업적이었는데 우리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담 성과 중 하나를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야인 미사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듣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셨다고요?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발사하면 슝 날아가서 적을 때리는 무기입니다. 실제 미사일을 볼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액션 영화나 게임에서 자주 나오니까 아주 생소한 물건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북한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미사일 소식을 접할 때가 많죠. 잊을만 하면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는 속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생소한 이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미사일이 슝 날아가서 빵 터지는 모습은 봤지만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요, 미사일의 구조, 미사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정상회담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사일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뭐 그림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참 편리한 무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기지에 편안하게 앉아서 적의 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21세기 현대 전쟁은 바로 미사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지구의 짱을 먹는 거죠. 자,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미사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미사일은 우리 집 안방에서 적진까지 날아가야 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날아가는 기술이겠죠. 폭탄을 택배로 붙일 것도 아니고 날지 못하는 미사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제1동목은 바로 날아가는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미사일 속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 미사일을 날아가게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바로 추진체라고 합니다. 추진체. 쉽게 말해 엔진 같은 거죠. 엔진. 모든 동력 기구에는 그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추진체의 성능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건 좋은데 아무 때나 지 맘대로 날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상대에게 정확하게 날아가야 됩니다. 우선 정확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 이왕이면 멀리 날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 앞에 편의점 정도까지만 날아가면 될까요? 당연히 멀리 날아가는 게 더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A, B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A 나라 미사일은 50km밖에 못 날아가고 B 나라 미사일은 200km까지 날아가요. 그럼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붙어보다 많아죠. 이 A는 전쟁하기도 전에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B 나라랑 무려 200km 떨어져 있는 C 나라가 또 있다고 쳐요. 이 C 나라는 B랑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위축됩니다. 자기들도 이 미사일 사정거리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라는 것을 하지만 사실 그 외교의 힘은 바로 국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나라가 말빨도 셀 수 있죠. 한마디로 이 미사일 성능이 곧 그 나라의 자존심인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걸 사거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중요하다. 알겠죠? 예. 자, 미사일의 생명은 최대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뭐죠? 빠르고 신속하게 배송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공격하려는 거죠. 그래서 파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미사일의 공격력, 파괴력은 뭘로 결정이 될까요? 네. 바로 이 미사일 안에 무엇을 실어서 쏘느냐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활이 있을 때 이 활에 일반 화살을 쏠 때, 그리고 불화살을 쏠 때, 그리고 독화살을 쏠 때 저마다 다 위력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 미사일에 어떤 폭탄을 달고 쏘냐에 따라 미사일의 파괴력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미사일 구조에서 폭탄이 이렇게 달리는 곳이 이 미사일 앞 머리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길 탄두라고 합니다. 탄두. 예. 이 탄두에 뭘 다냐에 따라 미사일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 탄두에 폭탄을 달면 일반 폭발 미사일이 되고요. 만약 핵무기를 달고 쏘면 그게 핵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탄두의 역할도 아시겠죠? 네, 여기 탄두가 있고 이 뒤에는 추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자면 이 탄두와 추진체입니다. 네, 결국 미사일이라는 건 이 탄두에 폭탄을 실어서 이 추진체로 날리는 무기라는 거죠.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이 미사일이 강력해진다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이 탄두와 추진체, 이 두 개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탄두에 강력한 무기를 실을수록, 그리고 이 추진체가 최대한 멀리 정확하게 갈수록 미사일의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려면 이 탄두에 폭탄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네. 그럼 위력은 강해지는 대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탄두에 싣는 추진체의 힘도 그만큼 세져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의 고민은 결국 이겁니다. 이 탄두에 무게를 얼마나 실을 수 있나? 그리고 그 무게를 싣고 얼마나 멀리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다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사일을 사러 갈 일이 있으면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무게를 얼마나 실을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멀리 날아가나? 무슨 중고 트럭 스펙 같지만 최첨단 미사일도 똑같습니다. 무겁게 싣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곧 미사일의 힘이자 또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역사는 점점 더 무겁게 싣고 점점 더 멀리 날아가는 걸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 미사일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갔을까요? 네. 자, 여러분 혹시 IC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ICBM이 뭐냐면 우리말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자, 미사일이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날아간다고 붙은 이름이죠. 그만큼 멀리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라와 나라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바다 건너 대륙과 대륙 간의 거리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대륙을 건너간다고 해서 이름에 대륙간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미사일 중에서 이 ICBM이 사거리가 제일 길다고 합니다. 이 ICBM에 핵을 달면 지구 어디에도 핵을 떨굴 수 있죠. 파괴력과 사거리에 대해서는 이미 발전한 대로 다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미사일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이걸 알고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사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사일은 무게와 사거리가 관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과학기술의 성취를 넘어 한 국가의 국방력이자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미사일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네, 당연히 이 반대로 되는 거겠죠. 무게를 많이 못 싣고 멀리 못 날아가면 미사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파괴력과 사거리가 생명인 미사일에 제한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사일의 무게와 사거리를 일정 이상 못 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나라가 괜히 간섭해서 인위적인 제한을 걸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힘센 나라가 다른 나라 보고 야, 너희들 미사일 만들 때 탄두 무게는 얼마까지만 하고 사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면 안 된다. 알겠지? 죽여볼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런 제한 때문에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겠죠. 우리도 좋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어깨 펴고 살고 싶은데 야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당한 참견이죠. 그죠? 네. 자,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그런 제약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힘을 들러서 언젠가 그 제약을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만들 때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우리의 동맹국, 바로 미국한테 말이죠. 우리는 일정 무게와 사거리를 넘는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사는 북한도 바다 건너 대륙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우리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도 못 만들게 했을까요? 아니, 적도 아니고 서로 동맹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이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은 왜 우리 미사일을 막았나? 그 옛날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걸 알아야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미사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처음 미사일을 만들었을까요? 미국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사일 역사가 사람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다른 것도 워낙 잘 만드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요. 우리나라는 미사일도 되게 잘 만듭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죠. 그렇다고 우리 한반도가 태어날 때부터 미사일을 물고 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할 땐 당연히 고생을 좀 했겠죠. 우리나라가 처음 미사일을 만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건 그게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바로 무기라는 거.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무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떨 때 하게 될까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징그러운 좀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집어 들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카메라? 아니면 함께 나눠 마실 음료수?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는 잠바? 네,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이럴 땐 일단 칼이나 총 같은 무기를 들어야겠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바로 안전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네.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전쟁까지 벌어지죠. 가까스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좀 심했는데요. 네, 1968년 1월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서울에 침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열받겠죠. 우리도 김일성을 치러 가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684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도발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10월 또 동해안 울진 삼척으로 북한 무장 공비가 내려오는데요. 이들을 잡기까지 경찰과 군대가 무려 2개월 동안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거기에 살던 민간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아니, 국민 전체가 공포에 떨었겠죠? 무장 공비가 또 침투합니다. 자, 대통령을 암살하러 오지 않나, 무장공비가 내려오지 않나, 그러니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국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안보는 거의 주한미군에 의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거의 질 뻔했는데 유엔군하고 미군이 와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휴전 직후에도 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은 금방 또 쳐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미군 덕에 북한의 침략을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큰일 난다, 가지 마세요 막 뜯어말리는 가운데 1969년 아주 역사적인 발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경찰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계 어디건 사사건건 참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하늘의 신이 자기들한테 그런 신성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군대를 세계 곳곳에 주둔시키고 있죠. 물론 싸움을 제일 잘하긴 하지만 가끔씩 괜한 오지랖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늘 많은 나라죠. 자, 닉슨 독트린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짓 좀 그만하겠다. 이제 다른 나라 문제는 너가 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미국은 오지랖이 너무 넓다. 베트남 전쟁도 그만하고 아시아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는 논문을 이미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할 만하죠. 네. 자, 잠깐 닉슨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잠깐 여담을 하자면요. 여러분, 소위 권력형 비리에 이름을 붙일 때 주로 무슨 게이트라는 이름을 자주 붙이죠.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왜 게이트라는 말을 붙이는지 아시나요? 게이트는 그죠? 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워터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닉슨 대통령이 나중에 재선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선거운동 중에 상대 후보를 도청하는 짓을 꾸밉니다. 네, 도청하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고요. 닉슨은 재선에 성공은 하지만 결국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네. 당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워터게이트라는 말이 이제 권력형 비리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워터게이트라고 불러? 네. 그때 이 도청팀이 침입했던 건물 이름이 바로 워터게이트 빌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된 겁니다. 건물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붙인 게 좀 생뚱맞긴 하지만 뭐 그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름이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원복집 사건이라고요. 예,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하는 명대사가 나온 사건인데요. 이 이름도 그때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식당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네. 뭐 닉슨은 뭐 이래저래 좀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1979년 어쨌든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 왜냐면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시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주한미군이 철수한대. 그럼 다시 북한에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돌았겠죠. 우리는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미국 입장도 아주 완강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정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 18,000명을 철수시킨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 1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한다. 쉽게 말해 군대는 빼지만 돈은 좀 지원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스스로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971년이었죠.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대신에 1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주겠다라고 했던 해였습니다. 자, 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믿었던 미군마저 철수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던 6.25 전쟁이 고작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겠죠. 이때 우리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킨다 이런 뜻이죠. 자주국방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겁니다. 자,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비록 미국은 돌아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돈은 좀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든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했던 모든 군수장비나 시스템을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 군대는 가장 기본적인 총마저 미군에 얻어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이 막막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제1목표는 우리가 쓰는 군수 물자를 자체 생산하는 걸로 세웁니다. 네.
뭐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무기를 얻어 쓰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그죠? 당연히 국산화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직접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태에서 말입니다.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지시를 하나 내리는데요. 바로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자 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총도 얻었었다고 했죠. 근데 미사일을 만들랍니다. 이때 우리는 제대로 된 군수공장 하나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고작 6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데 이걸 고작 4년 안에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막 걷는 애기 보고 다음 올림픽에 나가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미군이 빠진 틈을 타 저 북한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4년 만에 미사일을 뚝딱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진짜로 만들어낸 거죠. 197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백곰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까라면 까던 시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워낙 손재주도 좋고 뭐든 빨리빨리 해내는 성격이지만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미국은 더 깜짝 놀랐죠. 자기들 치마폭에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미사일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역사는 이 백곰 미사일이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최초의 미사일 백곰은 나라의 온 힘을 모아 이룩한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군수 장비들도 어느 정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웬만한 슈퍼 무기들 빼고 대부분의 장비들은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죠. 우리의 기술력이 단숨에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때 쌓은 기술이 무조건 단순히 무기만 잔뜩 만들어내는데 그친 게 아닙니다. 그 과학기술들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공업과 여러 산업에 골고루 전파되었죠.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기도 한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방산업에 올인했지만 다른 산업들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우리가 그만큼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계 최강 미국하고 놀다 보니까 깜빡해서 그렇지 사실 6위면 엄청난 겁니다. 딱 해놓고 말해서 지구상의 5개 국가 말고는 우리한테 못 가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깨에 힘주고 다닐만 하죠? 이게 다 그 옛날 자주국방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백곰의 탄생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 백곰 미사일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백곰은 선천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미사일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무게와 사거리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백곰아, 건강하게 자라는 건 좋지만 너무 멀리 날거나 힘이 너무 세면 안 돼?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거리는 180km 이상 날아가면 안 됐고 탄두 무게는 500kg을 넘을 수 없었죠. 아니 왜 그런 제한이 생겼을까요?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죠. 당시 미사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왜냐면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결국 핵도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핵을 금지하는 조약이나 감시기구가 많지만 이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죠. 윤리보다 오직 힘이 먼저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맨날 높은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고 했죠. 근데 우리도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잘 타이르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만드는 건 지구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기 저 북한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지 않냐. 우리 지킬 수단이 있어야지 하면서 미국을 설득했죠. 그리고 우리 미사일의 성능을 미국이 보기에 걱정 없도록 만들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500의 사거리 180입니다. 미국이 자꾸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미사일의 족쇄를 채웠던 거죠. 제한이 좀 있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 이 수준에서 용인해 주기로 합니다. 사거리 180km면 뭐 날려봐야 북한까지고 탄도 500km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왜냐면 미사일에 핵을 달려면 적어도 1톤 정도는 실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핵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어도 500kg 제한이 있으니까 결국 있어도 못 날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미사일의 주권은 미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시작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지만 이대로 계속 묶여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력도 그동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틈틈이 이 미사일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미국도 가끔씩 이를 허용해주면서 무게는 좀 더 무겁게, 사거리는 좀 더 길게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사일 제한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렸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지침이 이랬고요. 첫 미사일 지침이 무게 500에 사거리 180km고 됐습니다. 자, 미사일을 처음 개발할 때 생긴 요 500에 180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갔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배꼽 미사일 말고 현무라는 신형 미사일을 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형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이 또 참견을 합니다. 야, 너희들 500에 180 이거 넘기려고 또 새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째째하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쎄 아니라니까 500에 180 안 넘는다고 각서라도 써줄까? 그래서 1990년에 이 신형 미사일도 500에 180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암묵적 구두 약속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다는 거죠. 500에 180.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01년에 처음으로 이 제한이 좀 풀리게 됩니다. 무게는 500이 그대로인데, 이 사거리가 300까지 늘어나죠. 이때는 우리도 미사일을 처음 만들던 1970년대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나라가 됐죠. 높아진 국격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이 제한이 조금 풀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10년 뒤, 2012년에 이 사거리 제한이 한 번 더 풀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800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제 800km까지 늘어났는데 사거리 800km는요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 미사일을 갖다 놔도 북한까지 한 번에 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거리가 이렇게 짧을 때는 미사일을 휴전선에 딱 붙여서 배치해야 됐었는데요, 미사일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쏘는 게 전술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네, 그죠? 네. 2012년에 800kg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중량은 여전히 500kg에 머물고 있었죠. 자, 사거리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왜 탄두 중량은 조금 더 안 늘어나는 걸까요? 시원시원하게 같이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사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위력도 좀 세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돌격 앞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죠. 미사일부터 쏘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누차 말했지만 이 미사일의 위력은 이 탄도의 무게에서 나오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세진다고 했죠.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 파괴력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규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죠. 자주국방을 외친 지 40년이 지났지만 이 중량 제한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 중량 제한을 푸는 게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급속도로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2017년에 처음으로 이 중량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사거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풀린 게 아니라 한 방에 바로 무제한으로 풀려버리죠. 이제 우리도 핵을 제외하고 그 어떤 무기도 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핵이 없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핵을 쓴다는 건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인간들아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핵을 쓰지 못하게 전 세계가 감시를 하고 있죠. 이제 핵은 그저 상징적인 무기일 뿐 더 이상 실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이 있는 나라나 없는 우리나 쓸 수 있는 무기는 결국 똑같다는 거죠. 중량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좋은 위력의 무기를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거리는 이때는 여전히 800km였고요. 자, 내친 김에 이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없어지면 좋을 텐데요. 그죠? 우리한테 돈 비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한 방 빵 때릴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사거리 제한마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도 무제한이 됐죠. 자, 무게도 무제한, 사거리도 무제한. 우리 미사일에는 이제 그 어떤 제약도 한계도 없어졌습니다. 기술력만 있으면 저기 저 안드로메다까지도 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죠. 자, 그 옛날 북한이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고 믿었던 미군마저 떠나갈 때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을 처음으로 다짐했던 게 바로 197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죠. 이제 우리 미사일을 옥죄고 있던 모든 제약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맞죠? 근데 우리 언론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정부를 마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 사실 자체는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 폐기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야 미사일 주권을 다시 찾았으니 기쁜 일이지만 미국은 왜 난데없이 이 제약을 풀어줬을까요? 할 거면 빨리 해주던가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말이죠.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기들도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저희 같은 초보 시사 채널이 그런 수준 높은 국제 정세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가 담은 아주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미사일이 곧 국력이고 외교 협상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사일은 그 어떤 한계나 제약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력도 끝없이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